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저물가 기조에 대해서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적 부진에 내부 갈등까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자금을 요청했고, 기아와 르노차는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한 곳에서 여러 은행들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한 은행들 간의 이벤트 공세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잠시 뒤 국산 바둑 인공지능인 한돌과 은퇴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 구단이 인공지능과 맞붙는 건 3년 만인데 이번엔 어떤 신의 한 수를 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잠시 뒤 현장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물가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현저하게 떨어진 물가에 대해서 내년에는 목표 수준으로 완만하게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소우 기자. 송 기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거는 사실인데 한국은행은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를 기록했습니다. 1.5%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현저히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0%를 큰 폭으로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의 원인으로는 성장세 둔화를 지목했습니다. 한은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글로벌 수출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며 민간 소비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과 의료 관련 정부 복지 정책이 대폭 강화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이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내년 물가는 좀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 내후년 즉 2021년에는 1.3%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도 수요 측 물가 압력, 즉 경제 성장을 통한 물가 회복 동력은 약하겠지만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올해보다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무역 분쟁 완화,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또한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경기 하강에 진입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연말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1분기 연속으로 적자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는 다시 한번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고, 기아자동차와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는 임금단체 협상을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쌍용차가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손을 벌렸다고요? 네, 쌍용자동차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존 대출 상환 연장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쌍용차는 올해 말까지 300억 원, 내년 상반기 700억 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를 갚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2017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적자 상태인데요. 지난 9월 말 부채 비율은 285.5%에 달합니다. 올해 코란도 완전 변경 모델과 티볼리 부분 변경 모델 등을 내놨지만 실적 회복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 쌍용차 말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노사가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했던 기아차에는 또 다시 파업의 전운이 돌고 있다고요? 네, 기아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내일에는 4시간씩 파업합니다. 지난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올해 임금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임금을 추가로 올려달라는 건데요. 특근과 잔업도 거부하고 있으며 모레까지 노사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르노 삼성차도 아직 올해 임단협 결론이 안 난 거죠?
네, 르노삼성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사흘간 제6차 임단협 집중교섭을 시작합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지만 이견차를 보이면서 지난달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올 1년여간 최장기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 절벽에 부딪혔는데요. 올해 임단협으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갈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다음은 인사 소식입니다. 비상경영을 선언한 롯데그룹이 내일 예정된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고강도의 쇄신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대대적인 교체가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롯데그룹의 올 연말 인사 태풍이 좀 몰아칠 것 같다고요? 네, 내일로 예정된 롯데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6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임원 가운데 140여 명이 물갈이 대상이란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 임원 4명 중 1명이 교체되는 셈인데요. 최근 2, 3년간 퇴임 인원 수가 6, 70명대임을 감안하면 평년의 2배 가까운 임원이 옷을 벗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부진한 사업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쇄신 의지가 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그룹 내 부회장급인 4개의 비즈니스 유닛, 즉 사업부문 수장 자리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크게 유통과 호텔 서비스, 식품, 화학 등 4개의 비유 가운데 유통과 호텔 서비스 부문 비유장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태 롯데백화점 사장이 신임 유통 비유장을, 또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호텔 서비스 비유장을 각각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통식품 부문 계열사 대표이사도 이번에 대거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백화점 대표에는 황범석 롯데홈쇼핑 상품본부장, 롯데슈퍼 대표에는 남창희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 이커머스 대표에는 조영재 롯데마트 전무와 코리아세븐 대표에는 최경호 상무, H&B 스토어 롭스 대표에는 홍성호 롯데백화점 영남지역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유통 계열사 중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둬 이번에 유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은 내일 각 계열사별 이사회를 연 뒤 임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노조 와해 작업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그룹 내 2인자가 구속되면서 충격을 받은 삼성은 오늘 사과문을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스웨덴 최대 기업인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들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먼저 삼성이 발표한 사과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들이 구속되자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1심 판결에서는 무더기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 기소된 피고인 32명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두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가운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모두 7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삼성 이사회 운영에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 구상도 헝클어지게 됐습니다. 그룹 내 주요 경영 안건을 결정하는 의사회 의장이 구속되면서 최근 석 달 사이 사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스웨덴 최대 기업 그룹의 회장과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은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와 함께 오늘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요. 발렌베리 회장은 방한 기간에 이 부회장과 단독으로 만날 전망입니다.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스웨덴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 중공업기업 ABB와 은행 등 100여 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 수사 또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또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 부정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윤승욱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신한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또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요.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모든 대출문이 닫혔습니다. 이번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정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80%까지, 네, 다만 가격별로 상한선을 둬서 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았는데요. 하지만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 상속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현실화율이 70%가 채 되지 않아서 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 부담이 높지 않고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기 쉽다는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사실 연이어서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세금이 높아졌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좀 집을 팔까요? 먼저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의 경우 이 올해 보유세가 6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보유세는 975만 원이 되는데요. 300만 가까이 오르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초동 아크로 리버파크도 보유세가 360만 원 정도 오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년 새 이 대치 팰리스가 10억 원, 아크로 리버파크가 12억 원, 잠실헬스가 5억 원이 올랐는데요. 내년에도 아파트가 값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를 것을 가정하면 보유세가 수백만 원이 올랐다고 해서 자기 집을 쉽사리 내놓을 집주인은 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말을 하루 만에 바꿨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대출이 시장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우회로로 지목이 되자 이를 막으면서 당초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소위 갭투자 투자자들은 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50% 수준으로 급등한 일부 재벌가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에서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공개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단독주택 중 부동의 1위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 공시가격은 올해 270억 원에서 내년 277억 1천만 원으로 2.6% 오릅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 7.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신탁 판매를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최근 일부 대형은행들이 규정을 위반하며 신탁 상품을 판매한 게 금융당국에 적발돼 중징계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은행들이 신탁 상품 규정을 어기고 팔았다는 건데 제재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 자본시장법 등 법규를 위반해 이 은행 법인과 임직원 제재를 지난 16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신탁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이 판매하는 특정 고객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이 두 은행은 일선 영업점에서 최대 10,000명 넘는 고객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해 신탁상품을 홍보했습니다. 또 신탁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만 판매할 수 있는데도 이 파생상품 판매 자격 없는 직원이 이 상품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재 수위는 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두 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국민은행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 경고에다가 과태료 25억 원, 임직원 견책 2명 받았고요. 신한은행은 경징계인 기관주의에 과태료 30억 원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무자격자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와 금액이 더 많아서 제재 수위가 더 높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는데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주가 연계 신탁 ELT를 자격 없는 직원이 판매한 건 똑같았는데 상장지수 펀드인 ETF 신탁상품도 국민은행의 경우에 무자격 직원 723명이 총 1,652억 원 팔아치운 게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국민은행은 ELT 상품 고객에게 팔면서 고객의 투자 성향 대비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아서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도 위반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편하고 또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모바일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이 모바일 뱅킹 이용이 한결 더 수월해집니다. 한 군데서 여러 은행 거래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은행들마다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한 군데서 여러 은행 거래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게 오픈뱅킹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본격 시행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용하는 은행 앱을 보시면 오픈뱅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른 은행 계좌들을 입력하면 내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로 들어가서 C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D은행에 있는 내 잔고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네, 이렇게 오픈뱅킹이 되면 타행 송금 수수료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타행송금 수수료는 아예 없거나 최대 몇십 원 정도 냅니다. 사실상 거의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도 온라인상에서 타행송금을 받는 은행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번거롭게 이 은행 저 은행 어플을 사용할 필요 없이 하나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자칫 은행 입장에선 고객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마다 엄청난 이벤트를 쏟아내면서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잘만 이용하면 또 이득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건가요? 네, 농협은행은 지난달 11일부터 NH 오픈뱅킹 충전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고요. 국민, 신한, 농협은행은 오픈뱅킹을 신청할 때 추천 직원을 써놓는 항목을 만들었고 일부 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과도한 경쟁과 줄 세우기를 막기 위해 은행의 오픈뱅킹 가입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후 핀테크 기업도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일이 많아서 돈 거래가 잦아지는 연말 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 기승을 부리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주의하라 이런 문자가 발송이 된다고요? 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협력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 알뜰 통신사업자 37개사는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는 11월 요금고지서에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알고도 당하는 게 사실 보이스피싱인데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 해외 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가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앞서 방통위와 금융위원회 등은 해외 송금 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방통위 등은 본인 계좌에 입금할 테니 그 돈을 해외로 보내달라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해외 송금 대행이나 구매 대행, 계좌 대여 등을 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수신 거부해야 합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과 건수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6개월간 피해 금액은 3,056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75%를 넘어서 올해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3년 전에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 간의 대국 기억하시죠?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AI를 이긴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앞두고 다시 한번 AI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이번 상대는 토종 AI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바둑 대결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네, 잠시 뒤 12시부터 이세돌 구단과 한돌의 대국이 펼쳐집니다. 이세돌 구단과 한돌은 총 3차례에 걸쳐 맞붙는데요. 오늘과 내일 2차례 대국이 열리고 마지막 대국은 이번 주 토요일 이 구단의 고향인 전남 신안군에서 펼쳐집니다. 3년 전에 비해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을 고려해 오늘 첫 대국은 일단 이 구단이 2점을 깔고 시작합니다. 오늘 대국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공지능 한돌 어떤 상대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한돌은 IT 기업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1999년부터 한 게임 바둑을 서비스하며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됐습니다. 한돌은 올해 1월 국내 톱5 프로 기사들과 릴레이 대국을 벌여 전승을 거뒀습니다. 또 지난 8월 세계 인공지능 바둑 대회에선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일하게 1승을 따낸 인간 이세돌 구단이 오늘 한돌과의 대국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세기 대결에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국 현장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가상 증강현실, 가상의 물체를 실제에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주로 영화나 게임에 사용되던 이 기술이 신차 개발 과정에도 접목돼서 산업 현장에서 큰 효율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 장비를 착용하자 투시 안경을 쓴 듯 수소전기 트럭 내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납 공간과 침대 위치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듯한 실감도 느껴집니다. 이 차량은 VR 기술을 접목해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를 적용하면서 설계자와 디자이너들의 협업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이 V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의 신차들은 앞으로 이곳 VR 디자인 품평장에서 VR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VR 장비를 착용하면 자동차 디자인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신차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VR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제 운전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주행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간감, 조작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높은 기대에 맞출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절감한 개발 비용과 확보한 시간을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여 좀 더 완벽한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게임으로 익숙한 VR 기술이 신차 과정에까지 접목되면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소주나 맥주 같은 술도 열량이 높다는 사실 잘 알려져는 있지만 이게 정확히 얼마나 높은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판매되는 주류 대부분이 열량과 같은 영양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주 한 병의 평균 열량은 408kcal. 쌀밥 한 공기보다 높고 라면 한 봉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열량이 높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 주류 제품에는 열량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 입장에선 정보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맥주도 그렇게 많이 열량이 높다는 거는 처음 알았네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거기 열량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소비자원이 20개 주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열량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제품은 수입 맥주인 하이네켄 단 1개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 근본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에는 열량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 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낮은 열량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명에 라이트라는 명칭을 붙인 맥주도 정확한 열량 정보는 없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 성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 성분의 자율 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 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중 겨울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145명으로 전체 렌터카 사망자 수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12월에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216건으로 렌터카 이용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이하 운전자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2,19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 하락세입니다. 64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2인자로 불리는 이상훈 의장이 노조 와해 작업 혐의로 구속됐지만 주가는 나흘 때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0.35% 하락세를 보이며 5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자동차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단체 협약이 무산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요. 0.67% 상승세를 보이며 44,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지주입니다. 롯데가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핵심 유통 계열사를 총괄하는 수장이 바뀌게 되는데요. 롯데지주 이 소식에 0.53% 올랐습니다. 3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MG제약입니다. 세계 최초 조현병 치료제를 개발한 이 종목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